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제10대 연산군 일기편입니다. 작가는 박영규 님이 되시겠습니다. 연산군 일기. 왕위를 이은 폐비 아들 융. 성종시대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종의 정치력에 힘입어 조정이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평화의 이면에는 서서히 태폐풍조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성종은 도학을 숭상하고 스스로 군자임을 자처하는 인물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가 넘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호기는 그의 가족관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그는 12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30명에 가까운 자식을 얻었다. 결국 이런 호기가 평지 풍파를 예고하는 불씨를 낳고 말았다. 그 불씨가 바로 희대의 폭군 연산이었다. 한때 성종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왕비 윤씨는 성종이 다른 여자들과 밤을 보내는 일이 잦자 왕 주위의 후궁들을 독살할 요령으로 비상을 숨겨두었다가 발각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빈으로 강등될 지경에 처하게 된다. 수구의 신분에서 내전 최고 위치이자 국모인 중전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다시 빈으로 강등된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윤씨는 성종의 배려로 강등되는 수모는 겪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질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만백성의 어버이인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국모의 채통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중전으로부터 얼굴에 상처를 입은 왕의 채통은 말이 아니었다. 당시 법도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였던 만큼 왕의 분노도 컸지만 그녀의 시어머니인 인수 대비의 격분은 더한 것이었다. 이 일로 조정에서는 폐비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하들은 왕비를 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바로 다음 왕이 될 왕자의 어머니였던 까닭이다. 따라서 폐비론을 내세웠다가는 다음 왕에 의해 보복당할 것을 불을 보는 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히 누가 목숨을 내놓고 세자의 어머니를 폐하하자고 하겠는가? 하지만 왕과 인수 대비의 입장은 달랐다. 어쩌면 성종은 부부의 정 때문에 왕비를 폐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수 대비는 폐비론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에 한 명의 훈구 세력과 김종직 등의 살림 세력이 가세했다. 그 때문에 성종은 일부 중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씨를 폐비시키고 말았다. 사가로 배출된 윤씨의 순환은 단순히 서인으로 전락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배출된 지 3년이 지난 1482년 왕자 연산군을 세자에 책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자 조정 대신들 간에 폐비 윤씨에 대한 동정론이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윤씨의 명주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았다. 폐비 윤씨가 왕위를 잃을 세자의 어머니이기에 결코 사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윤씨 동정론의 위기를 느낀 인수대비는 몇몇의 후궁들과 모의를 하여 그녀를 더욱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말하자면 윤씨가 사가에 나간 뒤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의
빚이 없다는 내용을 꾸며 왕에게 고해 바치기에 이르렀고, 이에 분개한 왕은 급기야 사약을 내렸던 것이다. 세자 융은 자신의 친어머니가 배출당해 사사된 사실을 모르고 자라났다. 융은 윤씨가 배출될 당시에 불과 4살 박이 어린 아이에 불과했고, 또한 성종이 패비 윤씨에 대한 사건을 일체 거론하지 못하도록 언명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세자 융은 어머니 윤씨가 배출된 후 왕비로 책봉된 정현 왕후 윤씨를 친어머니인 줄 알고 자랐다. 그러나 천녀는 속일 수 없었던지 융은 정현 왕후 윤씨를 별로 따르지 않았다. 물론 정현 왕후 역시 패비의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할머니 인수대비는 융에게 지나칠 만큼 혹독하게 대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쫓아낸 며느리의 아들이 고울 리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정현 왕후의 아들 진성대군에게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융의 가슴에 응어리를 만들었다. 이런 성장 배경 탓인지는 몰라도 융은 결코 양순한 아이로 자라지는 않았다. 자신의 내면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험한 구석이 있었으며 괴팍하고 변덕스러웠다. 게다가 학문을 싫어하고 학자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성향도 있었다. 성종은 이런 성격을 가진 융을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1483년 그를 세자로 책봉한다. 이때 인수대비는 패비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면 후에 화를 부를 것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때는 진성대군도 태어나지 않은 때라 왕비 소생의 왕자는 융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성종도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그를 세자로 책봉할 수밖에 없었다. 성종과 주위 사람들이 세자의 다소 포악한 성품을 우려했던 일화들이 야사로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음 2가지다. 성종이 어느 날 세자를 불러놓고 임금의 도리에 대해 가르치려 할 때였다. 부왕의 부름을 받고 온 융이 성종에게 다가가려 할 때 난데없이 사슴 한 마리가 달려들어 그의 옷과 손등을 핥아댔다. 그 사슴은 성종이 몹시 아끼던 애완동물이었다. 하지만 융은 사슴이 자신의 옷을 더럽힌 것에 격분한 나머지 부왕이 보는 앞에서 사슴을 발길로 걷어찼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성종은 몹시 화가 나서 융을 꾸짖었다. 성종이 죽자 왕으로 등극한 그는 가장 먼저 그 사슴을 활로 죽여버렸다. 다른 이야기는 그와 그의 스승들에 관한 것이다. 융에게는 허칭과 조지서 2명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에 학문과 명망이 높아 성종이 친히 세자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 2 스승들의 성격은 사뭇 대조적이었다. 조지서는 엄하고 깐깐한 데 비해 허침은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융은 장난기가 많은 아이였다. 그래서 자주 수업 시간을 비우기도 하였는데 이 때문에 깐깐한 조지서는 툭하면 그 사실을 상감에게 고해 바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하였다. 하지만 허침은 언제나 웃으면서 부드럽게 타이르곤 했다. 어린 세자는 당연히 조지서를 싫어하고 허침을 좋아했다. 그래서 하루는 벽에다 조지서는 대인배요, 허침은 대성인이다 라고 낙서를 해 놓았다. 융의 이 낙서는 단순한 낙서로만 그치지 않았다. 융은 왕위에 오르자 조지서를 가장 먼저 죽여버렸던 것이다. 세자 융에 대한 이 2가지 일화를 통해 그가 집요하고 끈질기며
자신의 잘못에 관계없이 자신을 질책하고 위협하는 존재를 용서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격은 그가 왕이 된 후에 2번의 사활을 거치는 동안 더욱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연산군의 등극과 광적인 복종. 연산군은 1476년에 태어나서 1506년에 승하하였다. 재위기간은 1494년 12월부터 1506년 9월까지 11년 9개월이다. 어린 시절을 고독하게 보낸 연산군은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광폭한 성격을 어김없이 표출하기 시작했다. 12년 직공기 중 2번에 걸친 사활을 통해 엄청난 인명을 죽이는가 하면 자신을 비판하는 무리는 단 한 사람도 곁에 두지 않는 전형적인 독재 군주로 군림했다. 게다가 연년집 안악을 겁탈하고 자신의 사냥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민가를 철거하는 등 극악 무도한 패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폭정의 결과로 그는 국민적 저항을 받는 희대의 폭군으로 인식되었고 마침내 박원종의 반란으로 배출되기에 이른다. 연산군은 1476년 성종과 수구의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같은 해 윤씨가 왕비에 책봉되자 그는 연산군에 책봉되었으며 1479년 윤씨가 배출된 후 5년 만인 1483년 8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죽자 조선 제10대 왕으로 등극했다. 그때 나이 19살이었다. 그는 19살에 등극했지만 섭정을 받지는 않았다. 그가 왕으로 올 때가 12월이었던 만큼 며칠만 지나면은 성년이 되는 나이였기 때문이었다. 1494년 12월 왕위를 이어받은 연산군은 적어도 무오사오를 겪기 전까지는 폭군의 모습이 아니었다. 즉위 초에는 그래도 성종조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고 인재가 많았던 덕분으로 민가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산군의 이 4년 동안의 치세는 오히려 성종 말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태폐풍조와 부패상을 일소하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등극 6개월 후에는 전국 모든 도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민간의 동정을 살피고 관료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또한 인재를 확충하기 위해 별시문과를 실시하여 33명을 급제시키고 변경 지방에 여진족의 침입이 계속되자 기아한 여진으로 하여금 그들을 회유케 하는 변방 지역의 안정을 꾀하기도 했다. 문화정책에서도 문신의 사가 독서, 윤호하는 문신들에게 휴가를 줘 독서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를 다시 실시하여 학문의 질을 높이고 조정의 학문 풍토를 새롭게 했으며 세조 이래 3조의 국조 보감을 편찬해 후대 왕들의 제왕 수업에 귀감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 4년 동안 연산군은 누차에 걸쳐 살인파 관료들과 신경전을 벌이게 된다. 명분과 도의를 중시하는 살인들은 사사건건 간언을 하는가 하면 연산군에게 학문을 강요했다. 원래 학문의 뜻이 없고 학자와 문인들을 경원시하던 연산군은 그 때문에 살인들을 귀찮게 여겼다. 이때 때마침 일어난 것이 1498년 무오년의 이른바 무오사화다. 살인파의 거두 김종직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 극에 달해 있던 유자강 이곡던의 상소로 시작된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살인 세력을 내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연산군에게 살인 세력을 제거할 초로의 기회가 된 것이다. 이에 이미 죽은 김종직은 부관 참시당하고 김일손 등은 능지 처참해 그리고 다수의 살인 세력들이 기양을 가기에 이르렀다.
연산군은 무오사오를 통해서 집요한 간언으로 자신과 대립했던 살인 세력을 추출하는 한편 일부 훈신 세력까지 제거하게 되었고 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연산은 급속도로 조정을 독점하게 된다. 조정을 장악한 연산군은 매일같이 향연을 베풀고 기생을 궁으로 끌어들였으며 심지어는 연염집 안악을 겁탈하거나 자신의 친족과 상관하는 등 폐륜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자행했다. 이때 궁중으로 들어온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음껏 떠들고 논다는 뜻인 흥청거리다는 말이 생겼다. 연산군의 이 같은 사치 행각은 결국 국고를 거덜내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공신들에게 지급한 공신절을 강제로 몰수하려 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이에 반발하여 왕과 대립하며 연회를 줄이고 국고를 아낄 것을 간청한다. 이때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임사홍은 패비 윤씨 사건을 연산군에게 밀고하게 된다. 연산군은 자신의 친모가 패비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내막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임상홍의 밀고로 그 내막을 알게 되자 관련자들을 모두 죽이는 대살생극을 자행한다. 이것이 갑자사화다. 갑자사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친 윤씨에 대한 연산군의 복수극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연산군과 임사홍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고의적인 참살극이었다. 갑자사화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은 살인 세력뿐만 아니라 연산군의 부당한 공신전 몰수 행위를 비판하며 향락적인 궁동생활에 제동을 걸었던 중신들이었다. 이때 연산군은 대신들뿐만 아니라 인수대비의 머리를 받아 절명케 하는가 하면 윤씨 패출에 가담한 송종의 후궁들과 그 자손들 그리고 내시와 궁녀들까지 모조리 죽였다. 그는 막상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게 되자 문신들의 직간이 기차 타는 이유로 경영과 사관원, 홍문관 등을 없애버리고 정원 등의 언관도 혁파 또는 감원하였으며 기타 모든 상소와 상언, 격고 등 여론과 관련되는 제도들은 남김없이 철폐해버렸다. 또 성균관, 옹각사 등을 주색장으로 만들고 불교 선종의 본산인 흥천사를 마국간으로 바꾸었으며 민간의 국문투서 사건이 발생하자 홍민정음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는 등 광적인 폭정을 일삼았다. 이렇듯 연산군의 폭정이 계속 이어지자 민심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해 전국 각지에서 반정을 도모하는 무리가 늘어났으며 급기야 1506년 박원종 등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패하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산군 패출이 성공하자 박원종 등은 연산군을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강화도에 위배시켰는데 2달 뒤인 1506년 11월 그는 그곳에서 31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연산군은 신승선의 딸 패비 신씨와 다른 후궁에게서 사남 2녀의 자식을 얻었다. 능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으며 능에는 연산군 지묘라는 비석 이외에 아무런 장식도 없다. 연산군이 반정에 의해 쫓겨난 왕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악행에 대한 것만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연산군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단적으로 폐륜적 행위를 일삼은 폭군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의 행위를 왕권 강화를 위한 연산군 나름의 자구책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의 인간적인 고통과 낭만적 성격을 부각시켜 동정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역사를 단순히 기록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연산군에 대한 이런 평가들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의 광적인 폭정까지 인간적인 동정론으로 감싸는 것은 위험한 시각이다. 조선 중기 당시 사고 체계와 삶의 방식을 감안한다면 연산군의 행동은 엄청난 범죄 행위였다. 또 혹자는 연산군의 행동을 왕권 강화책으로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백성과 신하들 위에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이 백성과 신하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산군의 폭정은 왕권의 강화라기보다는 왕권을 볼모로 한 독재의 강권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연산군에 대한 동정론을 펴는 사람들은 흔히 조선 왕조사의 또 한 명의 폭군으로 기록된 광해군과 비교하려 들지만은 이 또한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광해군은 정치 역각의 희생자인데 반해 연산군은 인륜과 민심을 배반한 독재자였기 때문이다. 살인파의 개념과 존립 의미. 살인파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16세기 훈구파 내지 훈신, 척신 세력과 대립한 제야 사료를 배경으로 형성된 정치 세력을 일컫는다. 이 사람이라는 용어는 고려 말 조선 초에도 간혹 쓰이긴 했으나 무오사화 이후 사호가 거듭되면서 사호를 당한 선비 집단을 통틀어 표현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살인파라는 용어는 근대 역사학의 성립 후에 비로소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 사학자의 저술에는 조선 전계의 문인 학자의 유파를 훈구파, 절이파, 살인파, 정단파 등으로 구분했는데 이 구분에서 살인파는 훈구파와 대비되는 존재로서 그 대상이 둘로 나눠지고 있다. 우선 성종대에는 문장, 경술과 관련하여 영남 일대의 종주격이 있던 김종직 문화를 가르쳤고 그 다음으로는 김종직의 제자 김경필의 밑에서 수업한 중종 때의 조광조 일파를 지칭했다. 김종직 문화들이 주로 문해를 중시한 영남 학자들이었다면 조광조 일파는 도학의 비중을 절대시했던 영남 기호 학자들이라는 점이 둘 간의 차이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은 사류 또는 사족이라고 불렀는데 김종직 이후 도학에 중점을 둔 집단적인 학파를 이룬 사람들을 사림이라고 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림은 현지 관리보다는 제야 지식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학자들을 지칭한다. 이들의 학습은 관악인 사부학당이나 향교보다는 서원이나 서재를 통한 경우가 많았고 살인파는 신유학, 성리학 중에서도 중국 송대의 정호, 정의 형제와 주의가 체계화한 정주 성리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리학은 송학, 정주학, 이학, 도학이 한 계통이고 명학, 육왕학, 양명학, 심학이 다른 한 계통을 이룬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인 전주계의 이학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육구연, 왕쇠인 등이 체계화한 유관계의 심학은 별로 발달하지 못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성리학이라고 하면 정주계의 이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성리학사에서 볼 때 15세기 중엽부터 16세기 말까지는 살인파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사화기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화를 겪으며 살인파 학자들은 15세기 중엽부터 약 1세기 동안 성리학의 특유의 의리와 실천의 역점을 두고 성장했다. 이처럼
조선 성리학은 일종의 실천 성리학으로서의 도학적 특색을 지녔는데 살인파학자들은 성리학의 의리관을 실천에 옮기려는 경향을 흔히 살인파 정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는 사회운동 내지는 정치 사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당시 살인파 학자들이 체질화시킨 성리학의 규범은 도덕적 규범의 성격이 강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성격을 지닌 규범이기도 했다. 살인파의 정치적 활동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향촌 질서의 재확립과 관련되는 사회운동으로 일종의 지방자치기구인 위양소 및 향락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회운동은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모순들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살인파는 군주 정치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 이전의 정주학자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조선왕조 초기의 정치 주체는 군주로 인식되고 있지만 16세기 이후의 살인파 정신에서는 군주 역시 신하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닦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군주가 도학적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군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었다. 주자의 대학 정신에서 비롯된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은 군주제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군주의 절대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도학적인 이념을 실천하는 군주를 요구하고 있었다. 살인파는 인재의 등록에서도 과거제도보다는 청거제를 선호하였다. 그것은 과거제가 인간을 다스리는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에서였다. 때문에 사람이 공인하는 인재들을 청거의 형태로 등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중종 때의 조광조 등은 현량과를 통해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도 했다. 16세기 사림은 정치적으로 훈척 세력과 대립하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규합되었다. 그러나 16세기 말 선조의 즉위를 계기로 척신 정치가 종식되자 사림은 내부적으로 학연과 파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된다. 이를 흔히 붕당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파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새로운 신권 정치를 낳았다. 따라서 사림은 1차적으로 훈척의 대립 세력으로 발생하여 몇 번에 걸친 사활을 겪은 다음 선조 이후의 훈척 세력이 거의 사라지자 내부적으로 파별에 따라 나누어져 붕당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붕당 현상은 한쪽 파벌이 정권을 장악하지 않는 한 조선 조정을 균형 있게 끌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는 곧 조선 후기의 정치에서 왕이 분당의 조종자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10대 연산군 이야기 첫 번째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